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북한에서 진행된 제8기 제6차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월 19일에 이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회의 결과가 북미 대결과 대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정치국 회의 안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 태양절이라고 하죠. 110돌 태양절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 광명성절이라고 하죠. 광명성절 80도를 성대에 경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양절은 4월 15일이고 광명성절은 2월 16일인데요. 이 날을 각각 그날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2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두 달 정도 되는 기간을 경축 기간으로 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안건은 대미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것은 2018년에 북한이 북미 대화가 되는 동안에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해서 선제 조치를 하겠다. 핵시험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선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선제 조치에 대해서 재검토한다. 즉 선제 조치를 중단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안건과 두 번째 안건이 서로 별개의 안건처럼 느껴지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에 있어서 혁명과 건설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혁명과 건설이라고 할 때 혁명은 반미 반제 민족해방 투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건설은 사회주의 건설, 특히 이제 경제 건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북한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축하하고 또 앞으로 결의를 다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건설 성과를 과시를 하고 미국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가 같은 궤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축 기간에 동시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태양절과 광명성절은 원래도 북한에서 성대하게 기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10년 이 주기에 있는 날을 더 특별히 기념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예년처럼 기념하는 거에 더해서 올해는 더욱 특별히 성대히 기념할 걸로 보입니다.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의 성과를 축하하고 결의를 다지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올해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를 열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첫 해였습니다. 근데 이 첫 해를 보내고 북한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엄혹한 난관 속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회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거창한 변화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5개년 계획의 목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 높다는 건 어느 정도냐, 세계 최정상 수준으로 발전하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서막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21년에 한 해 동안에 투쟁을 해봤더니 5개년 계획을 완성할 수 있겠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을 얻게 된 거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즉 이대로 투쟁하면 4년 뒤에는 북한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발전한 나라로 만들 수 있겠다, 그 전망이 2021년 투쟁을 통해서 열렸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상당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2021년에 북한이 이룬 성과가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아까 혁명과 건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혁명 영역에 대해서 보자면은 대표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 김종대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초현실적인 무기다, 그리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완성된 나라다 라고까지 평가를 하게 만든 무기입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미국도 가지지 못한 첨단 무기죠. 건설 영역에서의 대표적인 성과물은 뭐가 있냐면 삼지연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삼지연시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콜린 쥐르크라는 BBC 북한 전문 기자는 깔끔하고 훌륭한 외관이다, 아주 독특하고 아주 화려하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박원호 우인 엔지니어링 대표는 규모도 설계도 상상을 초월한다 라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잘 꾸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꾸린 게 시내 중심부만 꾸린 게 아니라 삼지연 시 내에 10개 정도의 동과 리가 있는데 10개의 동과 리까지도 다 이렇게 꾸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삼지연시를 성공하면서 전국을 전변시킬 열쇠를 쥐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삼지연시 개발하는 걸 보니까 전국을 이런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 삼지연시를 개발할 때 엄청나게 악조건이었어요, 사실. 왜냐면 삼지연시는 북한에서도 가장 이제 북쪽에 있는 산골 오지입니다. 국경지대예요. 이게 얼마나 추웠냐고 하면은, 보도를 보니까 자동차에 넣은 기름이 얼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됐다 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북한이 지금 극심한 제재를 받고 있죠.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저 건설 자재들, 마감 자재들, 이런 게 다 어디서 났냐 의아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심지어 북한에서 건설을 하는데 기술자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사 속도가 잘 안 나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를 아예 차려서 숙련된 기술자를 양성해 가면서 공사 속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완전히 자력갱생으로 훌륭한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를 건설한 사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삼지연시를 개발하고 나니까 북한이 보기에는 삼지연시를 개발한 것처럼 하면 전국을 다 개변시킬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면 사실 북한이 그동안 사회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라면서 여러 가지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것처럼 세포등판을 꼽을 수가 있어요. 세포등판은 축산기지입니다. 근데 넓이가 서울시 면적만 해요. 근데 이 세포등판을 만들면서 북한은 앞으로 이제 농축산업을 발전시킬 토대를 얻었죠. 물론 세포등판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해서 바로 고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갖춘 거죠. 또 다른 토대를 보면 CNC를 들 수 있습니다. CNC라는 거는 컴퓨터 숫자 조정 체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공작기계를 뜻합니다. 한국이라든가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이 공작기계는 뭐냐면, 간단한 예로 나사를 만들어야 돼. 이러면 과거에 사람이 깎았어요. 나사를 만드는 틀이 있습니다. 이거를 막 깎는데, 지금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이제 깎으라고 지시를 하면 그거에 맞게 깎습니다. 이건 뭐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계나 기계 부속품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겁니다. 또 북한에서는 CNC가 공작 기계만 뜻하는 게 아니라 무인화, 자동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북한이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사진에 있는 것처럼 돌파전을 하자, 80일 전투를 하자 이러면 맨몸으로 막 돌 나르고 막 이런 거를 상상하는데, 북한 공작들도 사실 많이 무인화가 됐어요. 그래서 직접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관리자만 몇 명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주의 나라면은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다 실직자 내고 뭐 이러는 건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 노동력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유리하죠. 무인화라든가 이런 걸 하기에 유리한 사회적 체제 환경이 있습니다. 대신 그렇게 해서 남는 인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의 손발 노동에 필요한 건설 노동이라든가 농업이나 이런 것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인화가 되면 될수록 북한에서 건설 사업이 더 활기를 띨 수 있겠죠. 그리고 농업도 북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들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되고 기술자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나라면은 과학자나 기술자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또 일자리 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는 과학자다 많다 이러면은 뭐 각 공장에 다 보내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국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측면이 있죠. 하여튼 CNC화가 되면은 북한에서 생필품이 바로 많이 생산되는 건 아니지만은 생필품, 경호업 제품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쌓아놓은 토대를 바탕으로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수행하면서 생필품, 생산품, 농축산물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목표를 세운 걸로 보여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자,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부흥을 만들어내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정상급으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5개년 계획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1년 동안 투쟁을 해봤더니 위대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창한 변화의 서망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감을 얻고 확신을 얻은 북한이 올해 북한 국민의 기세를 아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겠다,
그 끌어올리는 계기를 광명성절과 태양절을 계기로 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그야말로 최상의 경축의 장으로 만들려고 북한은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북한이 이 기간에 뭘 보여줄까?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거는 8차 당대에서 북한이 결정한 전략무기 분야 5대 과제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 5대 과제 중에 하나였죠. 보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주가 되는데 이게 뭐 전략무기죠. 이번에 실내 구축을 위한 선제 조치를 철회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게 가능해지죠. 건설 영역에서는 북한이 뭘 보여주겠냐. 몇 가지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는 류경 호텔을 개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경 호텔은 1987년에 북한이 공사를 시작한 호텔이에요. 105층짜리거든요. 그때 기준으로는 세계 최고층 호텔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에 들어서고 하면서 이 건설이 중단됐다가 2008년에 이집트 회사랑 합작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미국이 제재하는 바람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중단됐었는데 이번에 자력갱생을 통해서 완공을 해서 개장을 하면 뭐 상징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외에도 예를 들면 북한이 우주 개발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우주 개발이라고 하면은 뭐 인공위성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98년, 2006년, 2009년, 2012년, 2016년에 발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뭐 시험 위성 같은 거였는데 이번에 발사를 하게 되면 더 크고 성능이 좋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한 가지 뭐 가능성을 상상을 한번 해본 거고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상상하다 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미국이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이 큰 성과를 발표하고 기념행사를 하고 그럼 북한의 국민의 기세를 올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북한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를 망가뜨리고 북한을 망신을 주고 내부 혼란을 부추기고자 이런 행사들 북한의 성과를 과시하는 것들을 방해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009년을 보면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를 미리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미국이 쏘면 요격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이때처럼 북한이 이번에도 미국이 이런 식으로 방해 공작을 할 수 있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이 이거에 대해 어떻게 맞서겠냐. 북한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맞섰냐면은 미국이 요격을 하면은 짓뭉개 버리겠다 라고 해서 반타격 사령부를 구성했었대요. 이때 반타격 사령부 사령관을 맡았던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때 미국이 실제로 요격하려고 하면 정말 전쟁하려고 결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만약에 방해 공작을 펴면 북한이 아마도 미국 이거 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 먼저 북한을 건드렸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뭘 하더라도 정당화가 되잖아요. 명분을 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북한이 아무리 무기를 개발해도 미국을 마음껏 때릴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기회가 오면은 야 이건 절호의 기회다. 이 천금 같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서 미국을 향한 군사행동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미국을 한번 굴복시켜 보겠다. 이렇게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한이 대미 대응을 하면은 미국은 어떻게 맞서겠냐 전망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제재를 추진할 수 있죠. 제재라고 하면은 미국이 독자 제재하는 게 있고 유엔 대북 제재가 있는데 미국 독자 제재야 뭐 언제든지 미국이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건 거고 근데 여기서 주로 분석해 볼 거는 유엔 제재가 가능하겠냐라는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유엔 제재가 쉬운 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면 못해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도 유엔 제재를 추진할 거예요.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할 때도 유엔 제재를 추진했었습니다. 왜냐면 유엔 제재를 하면은 북한에 대한 국제 포위망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를 계속 통과시키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유엔 제재를 통과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2018년이나 이렇게 북미 대화가 될 때 보면
북한은 비핵화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걷어찬 거 아니냐, 이렇게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을 보면은 북한이 제재를 일부 완화해주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왜냐하면 제재야 얼마든지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데, 설사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알겠다, 무조건 제재해줄게, 이거 받자 라고 합의를 봐놓고 그 뒤에 생각해도 충분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유리했던 제안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거절을 했어요,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에 숨겨진 핵시설이 더 있는데 그것까지 무력화해야 된다 라고 해서 걷어찼습니다. 합의가 결렬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이런 수준이죠.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때 80% 할인해 주겠다 라고 했는데, 야 90% 할인해 주지 않으면 싫다 라고 해서 거부하고 물건을 아예 안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물건이야, 안 사도 뭐 그만이지만 이건 핵 대결인데, 핵 대결에서 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냐 안 하냐 이걸 갖고 미국이 패배하냐 승리하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볼 때 뭡니까? 야 뭐냐, 북한이 항상 야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게 정말이네, 그게 맞다 라고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도 야 전에 대화를 했는데 미국이 결국에 북한을 적대하고 믿지 않으니까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재개되려면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이 먼저 해소돼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설득력을 얻은 거예요. 이러니까 유엔에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이 야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냐 라고 해서 제재를 하자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들이 야 미국 니네가 잘못해놓고 야 니네가 북한의 제재 좀 풀어줘라, 니네가 적대 정책 좀 그만해라, 그렇게 하면은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잖냐, 너네 왜 그러냐 라고 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먼저 중단하는 일이 없으니까 뭐 미국으로서 중국, 러시아를 설득할 재간이 없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유엔 제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 러시아를 압박해가지고 강제로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동의를 안 해주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보자 라고 해서 보니까 지금 중국이랑 무역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경제 제재를 하는 속에서도 수출이 2021년에 30%가 늘어났습니다. 사상 최고치래요. 대미 무역,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때요? 지금 코로나19가 극심해가지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왔거든요. 사람들이 다 격리되고 코로나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물건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자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의존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국산 제품을 사는데 자기네들이 관세를 잔뜩 매겨놨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값으로 물건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이 엄청난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대중 관세 때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세를 내리자고 하니까 내릴 명분이 없잖아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준 게 아닌데. 그러니까 관세를 내릴 수도 없고, 근데 높은 관세를 유지하니까 미국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는 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미국이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연합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신통치 않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를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웨이가 여전히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왜냐? 그만큼 실력이 있고 제품의 성능이 좋거든요. 화웨이 걸 안 쓰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전직 상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어떤 포럼에 가가지고 야 영국이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웨이 제품을 안 사고 제재에 동참을 했는데 그러는 바람에 가장 진보된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불만을 막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마저 막 이렇게 되니까 세계 여러 나라, 여러 기업들이 미국이 화웨이 제품 사지 마라, 제재해라 라고 해도 거래를 그냥 지속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도 제재가 있었는데 추가 제재를 하려고 한 거죠. 뭐 때문이냐면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팔고 있었는데 팔지 못하게 제재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어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수출 제재당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전전긍긍한 게 아니라 야 무슨 협박칠이냐, 할 테면 해봐라, 아예 내가 먼저 안 팔겠다라고 해서 가스 공급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유럽의 천연가스 값이 1년 사이에 4배가 올랐습니다. 26,000원이던 게 11만 7천원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압박하려고 한 건데 압박이 안 됐죠. 오히려 유럽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추가로 한다라고 결정하면 유럽 나라들은 동참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미국이 구축한 연합전선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유엔 안보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랑 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동참한 게 6개국 나라밖에 안 돼요. 뭐 일본, 영국, 프랑스, 뭐 그 외에는 작은 나라들 2개 더 해가지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뭐 독일,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도 동참을 안 했어요. 심지어 한국도 동참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이 친미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에 미국과 일본이 둘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미일 공동성명을 보면은 CVID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초라한 거죠. 뭐 UN 가가지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미국 말 안 들어주고 말도 안 먹히고 뭐 그러는데 일본이랑 그냥 둘이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종로에서 뺨을 맞아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한강에서 눈을 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겠고 하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불 차면서 소리 지르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옛날에도 이랬던 건 아니에요. 옛날에 2017년만 해도 지금은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유엔 제재를 4차례나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이게 다 중국이랑 러시아의 동의를 받아냈으니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했냐, 북한이 야 중국 러시아 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해가지고 등 돌리고 막 싸운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한 행동도 다 이해한다 라고 하면서 괜찮다, 우리 이제라도 단결하자, 이렇게 손을 내미는 원숙해 보이는 외교를 했어요. 그 결과 2018년에 북중 정상회담, 2019년에 러시아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냥 북중 관계, 북러 관계가 강화된 정도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야 북한은 저렇게 하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승승장구하는구나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따라서 미국과 강경 대응하면서 맞서게 됐어요. 북한이 중국, 러시아를 견인한 셈이 됐습니다. 2017년만 해도 미국이 중국한테 야 너네 경제적으로 너무 잘 나간다, 우리한테 좀 내놔라,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야 미국이랑 싸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저자세를 막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뭐 요구하면은 중국이 300조짜리 투자를 약속을 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어림도 없죠. 미국이 관세 매기면 막관세 매기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미국한테 강경하게 맞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히죠.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이기지 않습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가스 수출을 제재하겠다라고 미국이 하니까 러시아가 오히려 먼저 수출을 안 하는 강경 대응을 했더니 먹혔 거죠. 유럽이 오히려 곤란에 빠졌고,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두고 전쟁이 일어나냐 마냐 하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러시아는 초강경 입장을 하고 있어요. 짧게만 설명드리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영향력을 러시아 쪽으로 계속 확장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러시아가 야 니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안보에 위협을 느낀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미국 니네가 그러기만 해봐라, 군사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조만간 가입하진 않을 것 같다 라면서 꼬리를 내렸어요. 이건 뭐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는 시도를 안 하겠다라고 한 발 후퇴를 한 거죠.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날이 갈수록 강경하게 나오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아프간에서 탈레반한테 패배해서 철수했죠. 그 미국 내부에서는 시위대들이 미 의사당에 난입하지 않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강행을 해도 유엔에서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추진하겠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선택지가 있죠. 이 군사 압박이라는 게 뭡니까? 예전에 보면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미국이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막 이런 것들을 한반도 쪽에 전개를 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이런 거를 종종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위협감을 주고 북한이 행동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북한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조선신보, 조총련 기관지죠. 사람들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던데, 그 조선신보를 보면은 미국이 북한의 대결적인 자세를 보이면 그거는 강대강 원칙을 작동시키는 방아쇠를 당기는 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대강이라는 거는 북한이 8차 당대에서 밝힌 미국을 대하는 원칙입니다. 강대강 선대선.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면 북한도 강경하게 대응한다. 미국이 선의로 나오면 북한도 선의로 대한다 라는 거예요. 강대강이라는 게 미국이 대결적인 자세를 보이면 북한도 미국에 강경 대응한다. 그럼 당연히 미국도 더욱 강하게 반응을 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대결이 끊임없이 고조되게 됩니다. 둘 중 하나가 굴복해야 끝나는 싸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상을 보면 북한이 선대선보다도 강대강으로 가길 바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보여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미국이 그때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겨우겨우 유엔 대북 제재 했더니 안 돼. 공동성명 발표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몇 나라 참여를 안 해. 그래가지고 한 게 일본이랑 성명을 발표하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소극적인 대응을 한 건데, 조선신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거는 어떻게 니네가 이럴 수 있냐, 이건 강대강 원칙을 작동시키는 방아쇠를 끝내 당긴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조선신보의 이 입장이 뭘 보여주냐, 미국이 사소한 주권 침해를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야 빨리 강대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 같죠. 어쨌든 미국이 방아쇠를 당기면 북한은 이걸 명분으로 군사력 행사에 나설 거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평화를 흔드는 원인을 해소하고 없애버리겠다라고 했어요. 미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적인 정책인 거죠. 반면에 미국은 어떤 반응이냐면 전쟁 나면 큰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LA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북한이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일반 미국인들도 북한이랑 전쟁이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이 북한을 선제 타격 이야기를 요즘에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미국 언론에 실린 적이 있는데, 거기 미국인들이 어떤 반응이냐면 야 미쳤냐, 우리는 3차 대전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인이 가장 우려하는 것 1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지금 미국인들의 안보 위협하는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미국인들이 보기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발 발사하는 게 더 공포스러운 겁니다.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차피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뭐 이런 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은 북한이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반면 미국은 엄청나게 불안해하는 걸 보면 미국이 북한에 패배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한테 선택지가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맞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적지근하게 그냥 대응을 하거나 북한의 행동을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규탄 성명 발표하는 정도로 그치거나 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미국이 쇠락해 간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죠. 근데 사실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서 미국이 꼭 반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미사일 시험 발사는 주권의 영역입니다. 우리 영해에 떨어진 게 아닌 이상 사실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미국도 미사일 발사 시험합니다.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한국이 인공위성 발사한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야 어떻게 한국이 인공위성 발사할 수 있냐 라고 해가지고 위협을 느낀다고 하지 않아요. 미국도 뭐 한국이 인공위성 발사한다고 욕한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든 새로운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든 그냥 내버려 둬도 돼요. 그런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이미 1월 달에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발끈하고 문제 삼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렇게 안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꼬리 내렸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몰락했고 패권이 저물어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세계 패권이 유럽 나라들한테 있었어요. 특히 산업혁명을 시작했던 영국,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먼저 발돋움을 했죠. 근데 이 패권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한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때 영국이 이제 미국이 더 세구나, 세계 패권 니네가 가져 라고 하고 넘겨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국력이 미국이 더 세지고 이제 미국이 패권을 쥐게 되었구나, 우리도 미국 말 들어야 되겠다 라고 확인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뭐였냐면 1956년 수에즈 위기였어요. 이 수에즈 위기가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공격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항공모함을 출동시켜가지고 영국과 프랑스를 중지시켰습니다. 힘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그래서 미국의 이런 압박 때문에 이집트에서 철수하게 됐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한테 꼼짝 못하는구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거죠. 이번에 미국이 북한의 저자세를 보이고 무시하게 되면 이게 제2의 수에즈 위기 때처럼 패권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방법이 없냐? 마지막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 전향적인 태도가 뭡니까? 미국이 어차피 북한을 제압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북한이랑 잘 지내버리자, 이런 거죠. 미국이 중국이랑도 과거에 수교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북한이랑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북한이 반대하고 안보 위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하고 제재 철회하고 주한미군 감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대화에 나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이 북한이랑 대화 안 하겠다 해가지고 북미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북한의 대화를 계속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맨날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는 적대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미국이 열려면은 미국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적대 정책을 폐기했다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주한미군 감축하고 제재 완화하고 이랬는데도 북한이 대화에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그동안에는 명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안 받아주냐 라고 하면서 여론을 얻게 되겠죠, 미국이. 그러면은 미국이 바라던 대로 국제적인 대북 포위망 형성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이 대화에 나왔어. 그런데 대화에는 나왔지만 북미 대화가 합의에 이루지는 못했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손해인가요? 아니에요. 미국한테 이득입니다. 왜냐면 미국이 북한의 대미 군사 행동을 지연시키게 되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은 그만큼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화를 했는데 협상에 타결했어. 그럼 서로 윈윈이죠. 공리공영을 하는 거니까 이득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공리공영을 하면은 사실 미국 자본가들한테도 좋아요.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랑 짐 로저스랑 대화를 했죠. 근데 짐 로저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38선에서 파티를 열자. 그러면 엄청난 성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내가 한국인이었으면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는 미국인이면서, 미국인이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하는 게 자기한테 더 이득이라는 거죠. 짐 로저스가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한두 번만 한 게 아니에요. 2020년 1월 25일에는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한국 경제에 조언해줄 게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짐 로저스가 뭐랬냐면, 어려울 거 있냐, 주한미군 철수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반도의 평화 번영이 실현이 되면 미국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런 신흥 투자처, 대형 신흥 투자체가 열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막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자본가 입장에서도 사실은 좋아할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미군 감축하고 훈련 중단하고 이런 걸 하면은 북미 대화가 되든 안 되든, 대화가 된다고 쳤을 때 합의에 이르든 이르지 못하든 모든 경우에 이득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독점력에 사로잡혀 있고 세계 패권을 막 휘두르는 게 몸에 배어가지고 이런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북한을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그럼 이 정치국 회의 결정이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광명성절은 2월 16일, 태양절은 4월 15일, 2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경축 기간으로 가지면 이 한복판에 한국 대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선을 2주 앞두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성대한 경축 행사를 했다. 이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막판 대선을 뒤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대선 현황이 어떠냐 보면 진흙탕 싸움입니다. 뭐 인간성 문제, 뭐 자제 문제, 가족 문제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비호감 대선이라고 막 해요. 언론들 보면 이건 뭐 건달과 양아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공약을 봐도 어떤 공약만 지금 나와요. 다들 뭐 내가 더 돈을 많이 주겠다, 이런 공약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특별히 눈길이 가는 것도 없습니다. 기껏 화제가 되는 게 뭡니까?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 이런 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바람직한 현상인가? 그러니까 대선에서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정신은 뭐냐, 시대적 과제가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탈모 치료 이런 게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 이런 게 지금 대선에서 주목받아야 될 시대 정신에 부합하냐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를 두고 이 대선 후보들끼리 격돌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펼쳐져야죠. 원래는 윤석열은 반복 대결을 주장을 하고, 이재명 후보는 평화번영 통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맞붙는 모양새가 펼쳐지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멸공, 선제타격, 뭐 주적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평화번영 통일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북 적대 발언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도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도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두고 도발이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또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이 정치국 회의에서 신뢰 구축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하니까 북한한테 무력 시위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약간 기가 차더라고요. 왜냐면 무엇보다 먼저 북한한테 북핵 문제를 풀자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모르겠지만 북핵 문제라는 말은 북한 핵을 폐기시켜야 된다라는 반복적인 표현이에요. 한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적대할 때 하는 표현이거든요. 아니 북한이 북핵 문제를 왜 해결하겠어요?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한 게 북한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력 시위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실 남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제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이재명 후보가 왜 이걸 북한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선후관계, 전후관계를 살펴보면은 북한의 조치는 그야말로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라고 선제적으로 한 조치예요. 사실 이렇게 선제 조치를 하면은 미국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서 이 선순환 구조가 될 거라고 보고 선제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핵시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안 하겠다라고 한 건데 2019년 2월 이후로 북미 대화가 안 됐습니다. 북미 대화가 안 됐는데도 2022년 2월까지 선제 조치를 유지를 한 거예요. 이건 북한이 노력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아니 미국은 왜 북한이 이렇게 선제 조치를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걷어차냐, 그래서 재검토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미국이 신뢰 구축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뭐라도 해라 라고 요구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할 능력이 없었겠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냥 이재명 후보는 미국을 편드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평화 번영 통일 이야기를 하면은 색깔론 공격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아예 평화 번영 통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적폐들 눈치를 보다가 미국 편에 드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을 하기에 이르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실 행보예요. 원래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주창한 평화통일 노선을 하는 게 기본 노선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이랑 사실 노선상 차이가 없어요. 네,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아예 선제 타격하자는 걸 공약으로 막 내세우고 있어요. 멸공 이야기 막 하고 그러죠. 근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미국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낸 거예요. 윤석열이 당선되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 전후로 당시에 전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멸공 논란을 막 하다가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도 자제를 하면서 멸공 논란을 사그라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야, 윤석열 후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정지시키는 작업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는 선제 타격에 대한 미국인들의 댓글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언론사 보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윤석열이 선제 타격한 거에 대해서 미국 내 반응이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아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멸공이 국시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면 미국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저거 나한테 뭐라 그러네? 이게 왜 그러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하늘이 샛노래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윤석열이 멸공 논란을 막 부추기다가 사그라뜨리는 이런 행보를 했었어요. 물론 대북 적대 정책 자체를 갑자기 뭐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선제 타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멸공 논란 막 이런 거를 막 부추기다가 몸을 사리는 이렇게 되고, 반면에 평화번영 통일을 이야기해야 할 이재명 후보는 대북 적대 발언을 쏟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입장과 처지가 뒤바뀌고 막 혼란스러운 요지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현황을 보면은 시대정신에 대한 논의가 혼탁해지고 사라졌습니다. 시대정신은 사라지고 공약이 돈을 주겠다는 공약만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후보 사이에서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둘 다 대북 적대 발언하고 평화번영 통일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돈 주겠다는 공약만 난무하고 하니까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선판에 남은 게 뭐냐면은 어느 후보가 인간성에 더 문제가 있냐, 누구의 가족 문제가 더 심각하냐, 이걸 가지고 경쟁하는 지금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비호감 대선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 했는데, 네거티브 하냐 마냐가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거밖에 안 남게 된 대선판, 왜 대선판에서 이거밖에 안 남게 됐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정신이 사라진 게 주요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판이 학교 회장 선거만도 못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대선판을 뒤흔들 만한 요소가 등장하는 건 거죠. 그게 바로 북한의 정치국 회의 결정인 겁니다. 만약 대선 전에 북한이 움직이면은 대선판에서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대미 대응을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각 후보들이 어떻게 하겠냐를 살펴보자면, 일단 윤석열 후보는 사실 다를 게 없겠죠. 멸공 얘기하고 선제 타격 이런 걸 계속 주장하겠죠. 왜냐면 국힘당의 정체성이 친미, 친일, 반북 적폐가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원래 국내에서 인기도 지지리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미국을 등에 업고 여은영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고 그래서 정권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랑 결탁해서 자기 세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통성이 없는 이승만 세력이 4.19 이런 걸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어떻게 정권을 유지를 했습니까? 총칼로 민중을 억압하면서 권력을 유지했어요. 4.3 제주학살 이런 거 하고, 전두환도 5.18 광주학살 이런 식이었죠. 이들이 힘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를 하고 학살을 저지르면서 내세운 명분이 뭐였냐면 바로 반공 반북이었습니다. 빨갱이로 몰면은 국민을 죽여도 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봉암 선생을 제거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이명박은 2008년에 촛불항쟁이 일어나니까 이걸 잠재우려고 원정화 사건이라는 간첩 조작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박근혜도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했다는 대선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무마시키려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얘네들의 통치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국힘당은 평화통일이라면 질색하는 집단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 선거가 북미 정상회담 다음날 치러졌더니 국힘당이 참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야, 평화통일은 절대 안 된다,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뭐 이런 사람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종전선언하면 절대 안 된다, 총선 전까지는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 이렇게 막 읍수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도 멸공이니 선제 타격을 하겠다느니 뭐 주적이 북한이라느니 막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미 행동에 나서도 국힘당과 윤석열 후보는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하겠냐. 앞서 말한 듯 민주개혁 세력의 기본 노선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통일 노선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간 한 행보를 보면 북한이 대미 행동을 나섰을 때 이재명 후보는 북한에 강경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옳아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적폐의 눈치를 보고 미국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 거죠. 근데 이거는 기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자의 편에 서는 게 나한테 유리하니까 강해 보이는 사람 편에 서야지,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은 2018년 이럴 때는 남북 분위기가 좋았을 때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했냐면 남북 협력 사업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례로 2018년에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랑 같이 경기도가 교류 협력 사업을 했습니다. 이때 이재명 후보가 아태평화위원장인 리종혁 위원장에게 책을 하나 선물했어요. 이 책이 무슨 책이었냐면, 리종혁 위원장의 아버지가 일제 때부터 활동하던 작가인데 해방 후에 월북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리종혁 위원장 입장에서는 월북하신 작가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아버지의 책을 만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책을 선물 받고서 매우 감동받아 했다 그래요. 놀라면서. 책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재명 후보에게 정말 고맙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책 선물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골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을 썼던 거죠. 근데 이랬던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북한더러 코로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절멸시킬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없애버리면 없애면 좋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국힘당 인사 중에서도 북한을 코로나에 빗대거나 이 정도의 악담을 퍼붓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떠오르지 않아요, 잘. 윤석열 후보도 선제 타격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북한을 절멸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재명 후보의 태도가 극에서 극으로 간다. 이게 사실 이상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볼 수가 있냐. 이걸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2018년에 남북 교육 사업 한 거 보면 이게 민족에나 사명감이 있어서 한 거라고 보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왜냐면 민족에나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사명감이 있으면은 훗날에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악담하지 않겠죠. 2018년에는 그냥 그때 대세가 평화 번영 통일이니까 그 대세를 따른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자기 지지율 올라가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평화 번영 통일하자는 분위기인데 문재인 정부가 좀 미지근하네? 그럼 내가 이걸 더 치고 나가면 내가 더 지지를 얻고 인기를 얻겠네? 내 몸값이 올라가겠네? 라고 하니까 경기도가 남북교류 사업의 선구자인 척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인기를 얻은 거죠. 근데 지금은 남북관계가 안 좋으니까 북한을 험담하고 이런 식으로 태도 변화를 보인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이재명 후보는 힘 있는 자에게 붙어서 출세를 하려고 하는 게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거를 실용주의라고 포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기회주의입니다. 그러면 민심은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결국에 민심이 뭘 선택하겠느냐를 판단하려면 일단 둘 중에 하나죠. 전쟁이냐 평화냐, 평화냐 전쟁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민심이 전쟁을 선택하겠습니까? 평화를 선택하겠습니까? 민심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겠냐를 볼 때 두 가지 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명분 측면에서, 또 하나는 실리 측면에서. 첫째로 명분을 봅시다. 북한이 선제 조치를 재검토한 거는 미국이 선제 정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지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북한이 만약에 인공위성 발사를 한다고 해봐요. 근데 이런 거를 미국이 규탄을 한다고 쳐봅시다. 사실 이런 거는 주권의 영역이에요. 한국도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작년에 한번 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이번 경축 기간에 인공위성을 발사했어. 근데 미국이 뭐라고 했어?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한국도 얼마 전에 인공위성 발사를 했는데 미국이 이거를 문제 삼는 건 너무 내노란불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기도 그래요. 한국도 SLBM을 가지려고 막 개발 중입니다. 미국도 ICBM 발사하거든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 합니다. 실패해서 그렇지. 근데 이거 갖고 북한한테 뭐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죠, 사실은. 실리를 따져봐도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면 북한을 이길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에요. 북한이 핵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최첨단 무기는 미국이 아직 가지지 못한 무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날로 장성하고 강대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아프간에서 탈레반한테 쫓겨다니는 신세 아닙니까?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이거를 규탄한다고 하면서도 미국이 대화에 나와달라고 저자세를 막 보이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전쟁을 하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겠는데? 라고 판단이 들겠죠. 그럼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으니까 민심은
전쟁 쪽으로 흐르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민심은 평화로 흐르게 된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 보유국에다가 첨단무기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야, 그래도 전쟁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려면은 어때야 됩니까? 국민들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엄청나게 높고 북한에 대한 피해의식이 상당히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과 싸우다 죽어야겠다, 북한이 아무리 세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 정도는 되어야 죽을 걸 감수하고서라도 전쟁을 하겠다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북한의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국민들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해도 그게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한국을 공격하려고 굳이 핵무기를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독도 가지고 도발을 해, 이러면 인터넷 댓글에 뭐라고 달립니까? 야,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 한 방 쏴줬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 달려요. 북한이 누구를 적대하는지 아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농담으로도 이런 말 못합니다. 지금 상황은 북한이 최첨단 무기 개발하고 인공위성 자체적으로 발사하고 이러면은 한국 국민이 부러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한국도 지금 인공위성 자체 발사하려고 시도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첨단 무기도 개발 중이에요. 갖고 싶으니까. 근데 북한이 그 분야에서 앞서 나가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와, 한국도 인공위성 발사 성공했으면 좋겠다, 빨리. 한국도 최첨단 무기 개발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민심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대미 행동을 나서고 여기서 막 충돌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민심은 반드시 평화 쪽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민심이 평화 쪽으로 흐를 때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는 대북 강경 발언을 막 하고 했지만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눈치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그때라도 평화를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북 적대가 정체성이고 하다 보니까 이걸 버리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주요 변수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상황을 주목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아침 햇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설날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